8월 1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미국 서열 1위 조지프 덤포드 미 국방장관과 함께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 때는 정세현 장관님의 모습과 목소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도 여러 군데 인터뷰하셨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내가 나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좋지 않은 거지. 내가 안 보여야, 제가 안 보여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곤혹스럽네. 그래도 장관님이 안 보여야. 예. 장관님께서 안 보여야, 안 보여야. 아니 그런 말이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저 장관님께서 안보, 곧 안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곧 우리나라의 안보다. 웃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고재열 기자님.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쯤서부터, 원화가 나름대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예. 달러화는 치솟고, 네. 전 세계화가 원화 대비 다 치솟는데 심지어 베트남 동까지 치솟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다 사놓자. 외국 돈은. 예. 근데 오늘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금값과 주식시장은 정상화되고. 예. 주식시장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투트랙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고조되는데 또 주식시장 이런 것에서 다시 이제 해법이 나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결과를 예측하면서 또 국민들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전에 보면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시면 이제 우리의 역할론이나 그런 부분이 부각될 때 많이 나오시는데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실 때 좀 위기 국면에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안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 좀 언급하시는데 좀 오늘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덤포드, 그 미 합참의장, 해병대 대장 출신이죠. 초강경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중일 삼국을 순방한다면서요? 예. 합참의장이 실제로 전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 났던 북한을 선제 공격,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선제 공격을 할 요량이라면 여기를 안 오죠. 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 겁을 주고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합참의장이 한국이나 이렇게 한중일을 방문한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합참의장이 직접 현장에 나왔다. 이거 좀 큰일 났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번만 더 뒤집으면 이거는 그 북한한테 군사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북한이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까지도 모든 군사적 옵션은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오전에는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모든 군사 작전은 다 장전 완료다. 장전돼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 하는 또 그 트위터를 또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말은 바로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나 다름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영어 발음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스피치 라이팅 is policy making이라는 말도 있어요. 스피치 라이팅 is policy making.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로 자꾸 그 자기 이 생각을 그 SNS에다 띄우면 예. 그 고도의 교란 작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오전 얘기 다르고 오후 얘기 다른데 그 뭐 김정은만 욕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것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바람인데 예. 지금 김정은 못지않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 이거 결국 우리 불행이에요. 양쪽이 다 예측 불가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둘이 오판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 오판으로 이 벌어지는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대륙까지는 안 건너가요. 그게 참 그 고민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적 해법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러고 예. 국방장관도 군사적인 옵션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합참의장까지도 비행기 안에서 예.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전쟁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향을 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북한도 너무 그렇게 미국의 퇴로를 차단하지 마라.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예요. 예. 그러니까 난 아마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로 해서 그동안에 말폭탄이 이렇게 그야말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그 속도를 냈었는데 조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 전환점이라고 할까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예. 예. 증권 시장이 벌써 반응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면에서 4월 위기설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긴장 고조되는 그 와중에 또 이제 긴장 완화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짜 뉴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명백하게 미군 합참 의장이 이제 방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호주로 다시 가다가 기술을 돌렸느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었고요. 예, 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혼란스럽게 하면서 뭔가 북한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이렇게 고조되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이 참모들이 좀 매파 위주로 좀 세 보이기도 했는데 또 이제 그들이 또 진정시킨 역할도 하고 지금도 예.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나 허버트 맥메스터 NSC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그쪽의 위기 그런 게 아니다. 또 이제 안정시킨 역할을 하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미국 쪽은 어떤 식으로든 고조와 그다음에 대화 양쪽에 그런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렇게 이 위기 고조에 가는 그거에 맞춘 정책만 지금 일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면에서는 베를린 선언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지 않습니까? 대화나 그리고 어떤 그 중간의 역할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갑자기 공중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예. 저는 그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미국과 대화의 이제 대화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는데 그 대목에 가면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우리 역할은 거기서 무엇인가? 예. 너무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저 기자 선생이 조금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남북 9년 동안 채널이 다 다 끊어져 버렸기 단절됐잖아요.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가 그 남겨놓고 떠난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이 너무 큽니다. 예. 남북의 완전 단절,
그럼요. 외교는 완전 대미 경사로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사드 아니라도 그건 한중 관계는 뭐 이미 깨졌어요. 사드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참모들까지도 대북 그 강경 발언만 쏟아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다 대고 제발 여기서는 전쟁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 이상 보낼 것이 없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했고요. 제일 먼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만나서도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예. 또 그 얘기는 결국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런 군사적인 옵션은 말로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 땅 아니냐 말이야. 북한을 치는 거지만 북한이 한 대 맞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반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6.25 이상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계산은 이미 94년에 북한 영변을 폭격하려고 할 때 나왔던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북한, 미국 항모까지 다 들어와 있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영변에 핵단지 하나밖에 없을 때도 수백만 명, 6.25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인명살상이 예상된다고 해서 함부로 미국이 팔을 못 벌렸는데, 이거 뭐 작년 11월 중순에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장관이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 군사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어찌됐건 핵무기를 10개 내지 20개 개발했다고 해놓고 그걸 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핵무기가 지상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하에 숨겨져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정밀 타격한다는 얘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내가 94년에도 바로 그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반드시 반격할 거고 결국 그들이 두고 쓸 문제인 서울 불바다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겁나서 못했다. 근데 지금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지금 사람들은. 예.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말년입니다만은 오바마 정부 말년에 한쪽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자기 정부는 뭐 그때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다 예상이 됐던 시절인데 그때 한쪽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데는 실패했으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권고가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쪽에서 보수적인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선제 타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바로 한국에 왔던 윌리엄 페리 장관이 예.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큰 소리 치고 뭐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언론들도 다시 선제 타격을 뭐 해서 문제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게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해봤자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수시로 미국 대통령이 됐건 국방장관이 됐건 국무장관이 됐건 또는 안보실장은 안보부장관한테 각각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있잖아요. 예.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전자력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그 기자는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일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보수에서 진보까지 전부 국가 이익을 키우는 쪽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얘기를 막 하고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핀잔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마치 그쪽에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장관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다. 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밀 타격도 안 되고 전면전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실제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워낙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정밀 타격은 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밀 타격하겠다고 때리지만 그게 바로 그 지점 밑에 땅 속에 핵무기가 그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데 때리면은 예. 결국 북한은 마지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괌에다 쏘든지 또는 남쪽에다 날리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두 번째 한 대 맞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면은 미국도 감히 그 판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안 하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제 우당탕탕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 북한이 화성 14호 1호 1차, 2차 두 번째 실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고각도 발사 2,800km까지 올라갔었고 두 번째 3,700km까지 올라갔었는데 두 번째 3,700km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미국이 무척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안보리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언론의 해석들이 본토를 겨냥하는 것은 지난 뭐 진주만 역사, 그다음 9.11 테러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쭉 나왔거든요. 초기에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그 7월 4일 날입니까? 7월 4일 날 시험 발사했던 것은 실제로 이제 제대로 각도를 잡아서 쏘면은 8,000km 날아갈 정도니까 미국의 그 칼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정도 도달하는 거리였다고 봐요. 예. 그렇게 평가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쏜 것은 7월 그러니까 28일 날 쏜 것은 이게 각도를 지금 고각으로 쏴서 그렇지 제대로 미사일 쏘는 식으로 쏘면은 10,000km 나온다. 예. 10,000km면은 미국의 중북부 그러니까 시카고까지 도달한다. 예. 그럼 심지어는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도 사정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12,000km 정도 되죠. 예.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미국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군사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 기억에 좀 그저께 저녁에 뉴스였나? 이게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보니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그 미사일이 처음에는 반짝반짝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라지고 없다. 그 얘기는 지금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소멸됐다. 분해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또 내놨어요. 예. 그러면은 별것이 없다는 얘기지. 더구나 대기권 재집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얘기죠. 못했다.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으면 미국은 겁날 거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기술까지 갖춰졌다면은 미국이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예.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냥 미사일만 쏘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미국을 진짜 위협하려면 500km, 600km 내지는 1000km까지 나가는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무게 때문에 과연 그 정도 거리를 내거나 또는 그 재진입할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별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말폭탄을 쏟아내는 그게 최근에 나온 정보예요. 예. 저도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다가 대기권 들어올 때 벌써 이제 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소멸해 버렸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분해돼 버렸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미국도 싹 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북한의 일종의 허장성세에 끌려다니다가 분석을 잘 해보니까 별거 없구만.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을 겁주기 위해서 군사 얘기를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만. 이제는 살살 달래가지고 대화로 가자 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북한 주 유엔 대사부와 뉴욕 라인이 살아있으면서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공식 접촉은 쭉 해왔고, 예. 그거는 거의 알려진 비밀 아닙니까? 예. 뉴욕에서는
항상 그런 식의 접촉을 해왔는데 뭐 그 접촉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북한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내지는 않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화냈다가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아니라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군사적 공격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퇴로가 없으니까. 예. 군사적 공격을 어차피 할 수 없다면 겁은 줬지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스스로 퇴로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합참의장까지도 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그 양쪽에 그 말폭탄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노심초사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요. 일희일비했던 거야. 아니 그 3, 4일 사이에 금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참. 아휴, 안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합참의장을 보냈고 그리고 북한은 뭐 주중대사, 주로대사, 주유엔 대사, 그러니까 주요국 대사들 좀 소환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 정말 거기에 이 어떤 생각인 것 같냐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아마 뭐 불러드렸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주중, 주로, 주유엔 대사, 주유엔 대사를 다 그 북한을 불러들였나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외부에 공표도 했는데 그리고 미국은 합참의장을 보내서 그럼 합참의장이 미국이 양해받을 바를 혹은 이제 미국의 의중을 같이 얘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합참의장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왔기 때문에. 군사 라인이 나를 거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그게 다른 사람이 오는 거하고 합참의장의 어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예. 미국의 국방장관은 우리도 그렇지만 국방장관은 군정권입니다. 예. 군정권자입니다. 군사 행정이죠. 군령권. 전쟁은 바로 대통령이 합참의장한테 지시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핵폭탄을 누르든지 뭐 미사일 발사를 하든지 하는 그 바로 군령권의 시행자인 그 합참의장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북한한테는 한쪽에 겁을 주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겠는데 내가 왔으니까 와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비행기에서 한 것도 그 실수가 아니라 그 계획된 발언이에요. 괜히 미국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데 예. 그래도 그 세계에서 좀 뭐냐면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일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합참의장이 왔다. 불은 전리오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네. 합참의장이 오셨기 때문에 또 장관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합참의장이 안 움직이면 또 장관님이 함부로 움직이실 분도 그 아닌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왔다는 것이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평화 해결. 이게 돌겠다는 얘기를 바로 군령권자가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 않겠어요? 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만약에 금값도 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예. 증거 시장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증권 시장은 오늘 바로 안정화됐어요. 예. 장관님 그런데 자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뭐 전쟁한다 그러면 트럼프 명령 한마디면 바로 그냥 괌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약 30만, 그러니까 거주는 20만, 내왕하는 사람까지 하면 30만 정도 되는 미군을 먼저 소개시키고 그다음에 항모가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군사력 작전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군사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모 띄우고 그러고 친다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기습이 되겠어요? 북한한테는 좀 기습적인 타격을 해서 그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그렇게 공격론자들의 네. 계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 시나리오가 아주 나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안전지대로 빼놓고 코리안들끼리는 죽든 살든 말든지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으로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계획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정말 이러지 마라. 동맹국 국민들은 전쟁 포화해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항의도 해야죠. 우리 전문가들은 또 뭘 해?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를 무조건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기기만 하지 말고 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항의를 해야 돼. 네. 미 언론은 느닷없이 전쟁 시나리오, 군사 작전, 뭐 3단계 세 가지 종류의 옵션 이런 등등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글쎄, 언론까지는 나는 뭐 그렇게 그 소위 연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군사작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싱크탱크에서 내놓으니까 언론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거리를 주니까. 예. 근데 싱크탱크는 나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상당히 깊은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군산복합체라는 건 이제 무기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서는 이 전 세계 그 긴장이 그 고조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자기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그 긁어부스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기 시장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 최소한도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국방 예산이 가령 주한미군 내지는 주일미를 표현한 극동군, 괌을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소위 그 군 부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은 군산복합체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4월 예기설도 8월 예기설도 적절하게 학문적인 외피를 씌워가지고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 외피를 씌워서, 예.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학문적 외피를 쓰고 나면 언론도 보도 안 할 수가 없지. 예. 그걸 보면 우리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내년 국방 예산 늘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럴 때 되면은 이건 남북 대화는 다 걷어치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겠거나 하는 소위 국민 여론이라 그럴까 정서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미군 예산이 확장된 이제 11월 정도인데 계획을 세운 이제 9월 10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이 끝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계획에 반영하려면 지금 정도에서 그렇지, 고조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좋아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미사일 그 실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 자체가 한 70% 이상으로 75% 가까이 이제 그게 상승에 있어서 예. 미국의 이 언론들이 지금 국면에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먹히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덩케르크 그 최근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해안 철수할 때 영국군이 철수하는데 같이 싸웠는데도 프랑스군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태워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런 미묘한 심리에서 한미 관계 그 차이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나는 거다라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싸움은 거기서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싸움보다는 거기서 끝나는 싸움이 더 낫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던 싸우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일반 국민의 심리를 그런 언론도 대변하는 것일 텐데 그들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는 그게 더 중요한 옵션, 그게 전쟁이냐 평화가 더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기 전에 예. 거기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오버하는 보도를 하는 것들은 전 좀 약간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그 학문적 외피를 씌운다. 그럼 군산 복합체와 싱크탱크와는 평상시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정에 밝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군산복합체의 소위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는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뭐, 정보 해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그 연구소를 도와주는 식으로. 군산복합에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 예산도 그렇죠, 확보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그 일종의 먹이 사슬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9월 9일, 그 다음 10월 10일. 북한으로서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자신들이 지정해놓은 국경일과 버금가는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실험을 하는. 근데 이제 SLBM 실험이 또 임박했다. 2차 SLBM 실험이 임박했다 하는데 9월 9일과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근데 입장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던포도 합참의장까지도 바람직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바뀌면 9월 9일 날이나 10월 10일 날 특별히 그렇게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군사행동을 할 필요는 없죠. 대화로 이게 그렇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게 안 되고 계속 그야말로 그 말폭탄을 서로 쏟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8월 중에는 오히려 아까 8월 얘기서도 나왔었지만 8월 중에는 조심할 거예요. 물론 이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니고 그게 그 CPX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한테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독수리 훈련하고 좀 틀린가요? 그건 다르죠. 예. 그건 다른데 보면은 실제 병력이 움직이니까 다른데 그래도 그 기간 중에 무슨 군사적 도발하면은 군부가 다 긴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럴 땐 피해요. 귀신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방식으로 일 끝나고 나서 훈련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휴하고 좀 쉬는 동안에 자기네들 어떤 이 의미 있는 그 날짜가 있으면 그날을 상대로 해서 또는 미국의 의미 있는 날짜 예를 들면 이번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 1차 핵실험하기 전에도 2006년 7월 4일 날 그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을 아주 모욕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주요한 날이나 자기네들의 주요한 의미 있는 날을 택해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때까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9월까지도 이게 고조되는데 9월 9일 날까지도 해결 안 되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고 나면 10월 10일 날 또 가만 안 있겠죠. 그 전에 상황 바뀌지 찬바람 나기 전에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데 장관님 이게 이제 보면 미국은 뉴욕 라인이 살아있고 비공개 접촉을 계속 지난해 7월 이후로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대화 창구를 단절을 해버렸고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줄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고 이럴 때 북한과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남북관계 그 활동을 해왔던 장관님 같은 분들을 대북 특사로 해갖고 전격적으로 내 특사를 보낼 터이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장관님을 보낼 경우에는 그럴 때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북 특사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카드를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아니요, 제가 또 한 라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사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 공개적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특사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가면 밀사입니다. 밀사지. 예. 그리고 이런 남북 관계는 그렇게 밀사가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잘못하면 이제 음모로 몰릴 수가 있는 거지. 또 미국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특사를 보내려면 미국과도 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참 이거 쓰기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리고 이 표현을 쓰면은 항상 저는 마음이 서글픈데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차피 특사 가려면 판문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럼 미군 지역입니다. JSA는 미군 지역이에요. 미군이 거기 최전방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베이징으로 해서 몰래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남북이 그 특사를 보내거나 또 비공개 특사, 그렇게 밀사를 보내더라도 그 체면이 있지 제3국으로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이 알아야 되고 또 갔다 와서 그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통령의 복심이 가야 돼요. 북한도 아마 그 특사가 와가지고 자기들과 합의한 결과를 대통령한테 남쪽에 와서 보고했을 때 자기가 신임한 사람이 합의해 온 거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딴 얘기 못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겁니다. 예. 특사라는 게 그런 거죠. 오늘부터 복심이 되시면 되잖아요. 엄마한테 복심 많아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복심은 많지만 북측에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북 대화에서는, 미북 대화에서는 가끔, 미북 간의 대화에서는 가끔 서로 쓰는 화법이 달라가지고 예. 접점을 빨리 못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남북 대화에서 남북 대화 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척하면 삼천이라고 합니까? 척하면 입맛이라고 합니까? 쓰는 용어들이라고 그럴까? 용어의 어떤 숨은 뜻. 이런 걸 서로 아는 선수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접점을 만들고 합의를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은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화법을 아는 사람. 매는 장관님 제일 달인 아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우리말을 쓰면서도 예. 북한이 그런 말할 때의 소위 이 의미. 행간. 예. 행간의 의미. 행간의 의미를 경험이 없으면 못 찾아내요. 근데 그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내죠, 바로. 그리고 말씀으로는 안 가시겠다 그러지만 보내면 가겠다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그러지. 아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이럴 때 장관님처럼 경륜 있는 분들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건 예.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지 무슨.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뜻을 받들어서 제 마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간 국민들은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이, 그리고 미 합참의장의 입장이 전쟁보다는 평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남북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특사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 지금 청와대에 있지는 않지만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다루고 북을 설득해왔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대북 특사로 가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축을 거두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대통령께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천만 국민의 소망입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검사 대부분이 최근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으로 배치됐는데요. 오늘 국정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앞타임에서 말씀을 많이 못해갖고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제가 일부러 워낙 시간이 짧아서 정세현 장관이 말씀을 좀 많이 듣고 특사로 꼭 보내려고. 꼭 보내야 될 것 같죠? 정부 인사 개입 사례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아니 정 전 장관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복심이 가야 한다. 예. 복심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제가 하시고. 얘기했잖아요. 북에서 동의하지 않는 복심은 가봐야 의미가 없다. 왜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좀 있는 없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정부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채널이. 채널이 있어요? 네. 예, 채널 몇 번인지 우리 방송 채널도 모릅니다.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복심이? 북에서 동의하는. 글쎄요, 그걸 그 오묘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김창수 동무도 이제 우리가 동무라고 호칭을 붙이는데 하도 북에서 김창수 동무는 우리 북조선 사람들과 외모가 너무나 흡사해요. 거기반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직을 못 맡았고. 글쎄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아마 물밑에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하고 그런 있는데. 예측은 하고 가능하겠죠. 아니, 저도 좀 듣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철벽처럼 딱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겠죠. 지난 9년의 단절이 나는 게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 언론은 그런 걸 비판해야 돼요.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뭐 했냐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의 대남 라인들이 다 북한 내부에서 제거되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라인 복원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 멤버들이 그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쟁 위험 때문에 놀래갖고 전쟁 위험과 무관하게 놀란 가슴 안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것도 전쟁 위험하고 연결돼 있죠. 국정원이 하라는 이런 대북 정보 안 하고 국내 맞아요. 정치만 이렇게 관여하고 몇 년을 보내니까 전쟁 위협이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 국정원 메인 서버. 네. 그게 문제죠. 예, 지금부터 정말 게임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세훈 전 원장이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싸게 막을 수 있었던 걸.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질질 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할 때는 뭔가 좀 아예 무죄가 돼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긴장까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메인 서버를 뒤져서 일단 유의미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검찰에 준 상황이고 검찰은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 변론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수사를 다시 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고 지금 이변이 없는 제 생각에는 변론제기. 벌써 5년이 늦춰진 사건이 1년이 더 늦춰지든 6개월이 더 늦춰지든 그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차제에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니 이번 기회에 변론 재개와 수사 재개가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서 또 더 다른 정보가 나온다면 거기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의문이 되었던 윗선 개입 여기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겠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리한 그 평론가들이라고 한다면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숨어있는 2cm를 찾아내는 날카로운 매 같은 눈이 필요한데. 앞에 언론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언론은 찾아내고도 안 쓰잖아요. 시사인 빼놓고.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 원세훈 재판을 보면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유죄해서 대법에 올렸더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 증거가 좀 이상하다. 증거를 좀 찾아봐라 하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거 좀 우리가 무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창피하니 돌려보낼 터이니 너희들이 무죄로 갖고 올라와라 라고 하는 취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 대법관들을 우리가 이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증거가 부족했던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증거가 이제 되고 막.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더 큰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찌됐건 이번에 지금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스모킹 건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인 서버,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작성하면 중간 문서들까지 다 파기가 안 되고 그대로 다 그러니까 기록이 다 남고 그 원본이 다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 보고 또 보고서 만들다가 좀 미완의 보고서들조차도 다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야말로 전모에 대한 스모킹 건이 아니라 스모킹 미사일 정도 수준. 뭐 하여튼 꼭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꼭 말씀을 스모킹 ICBM. 오케이, 좋습니다. 스모킹 ICBM. 아니 물에서 나왔으니까 스모킹 SLBM. 하여튼 센 놈이 나왔다는 센 놈이 거죠. 나왔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궁금해서라도 변론 제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오늘 이 순간에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만주 변호사입니다. 감옥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한 번 변호사는 영원한 변호사니까. 변론 재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도 뭐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서요. 예, 만주 변호사. 근데 뭐 아마도 이제 이게 뭐 소송 진행 절차에 있어서 재판부가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므로 예. 지금까지 이제 결심이 다 끝났는데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 구형까지 끝났거든요. 구형 끝나면 이제 재판부가 판결만 하는 선고만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다 끝났는데 예. 결론만 내리면 되는 사정인데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다시 이제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건 예.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요구할 검찰이 때만 요구를 하고 예, 재판부가 뭐 받아주고. 오케이 해야만 이제 그 다시 변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때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끝난 재판을 불씨를 다시 살려서 재판을 추가로 다시 조금 더 해보자.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재판부에서 변론을 재개시켜주는 절차가 있어야만 그걸 가능하니까 변호사가 다 끝난 거에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그 승인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봅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알고 변론 재판을 무척 많이 받아봤어요. 뭐 아니 시사인 기자들. 봉도사님만큼 많이 받진 아니 않았습니다. 횟수는 거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거 찔끔찔끔 받은 거고 우리는 세게 받은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변론 제기를 안 받아들여주는 이유는 그것까지 안 해도 유죄 무죄 의견이 논리 구조가 네. 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대법원의 취지가 증거가 증을 보완하라고 한 건데 그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변론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안 받아주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우리도 국민들도 알아야겠는데 그것을 사실은 외화할 수 있는 구조가 국정원 TF가 바로 그거 국정원에 있는 것을 바로 그렇게 발표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가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판사가 덮어버리면 그분은 적폐를 덮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종 평론가님, 보통 이제 이게 국정원 서버에 이런 댓글과 관련해서 끔찍한 결정적인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야, 이거 국가 정보에 관한 내용을 국정 메인 서버로 그렇게 함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이적행위 아니냐?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능 워낙 이 휘발성이 강한 지금 주제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폭발성.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국민들이 상당히 최근에 이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아진 것 많아요.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론 역풍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정도의 판단은 아마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 정도라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판단은. 그래서 조금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을 폄하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민주당 것이다. 초선 의원들은요? 모르겠습니다. 그쪽 분들은. 비슷하죠, 뭐. 오늘 수시로 낚이시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보고. 야, 근데 메인 서버까지 나올 줄은 그렇죠. 이걸 공개할 줄 몰랐죠? 차마. 예. 근데 뭐 메인 서버 지금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댓글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메인 서버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성모 비서관님, 윤석열 중앙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깡패입니까? 보복을 하게. 그렇죠. 보복은 깡패라는 거고. 그건 검찰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모욕적인 얘기죠.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댓글 수사를 했던 많은 검사들은 그때 미안으로 끝난 이 사건을 언젠가 시기가 오면 다시 내가 이 생에서 검사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꼭 한번 이건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덮으면서 2013년 좀 쓸쓸하게 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와신 상담하고 있었죠. 절치부심. 예, 뭐 인사상의 큰 불이익들이 있었지만 진짜 뭐 썰개를 씹는 마음으로 옷 벗지 않고 그 조직 속에서 버티고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분들이 뭐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물론 뭐 인간인 이상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검사라는 어떤 신분으로서 그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좌절감 같은 게 굉장했을 겁니다. 특수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그런 공인으로서의 그런 좌절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도 뭐 저는 뭐 그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팀장이 누군가 하는 걸 옛날에 여기 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 밑에 파견 검사 3명이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4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메인 서버를 열고 뭐 적폐청산을 위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반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조사해서 검찰로 수사하도록 넘겨주면은 검찰이 수사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내부 뭐 조사를 하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뭐 몇 개를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검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애초부터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촛불 구이는 끝났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국정원 적폐청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정치 보복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전제는 국정원이 정치를 했어요. 정치 보복이란 거는 정치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치는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리고 어쨌든 이 또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국내 정보부서는 국정원에서 폐기해야 되는 지금 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이 수사 외에 가치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국정원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없애고 없애면 안 되죠. 이렇게 국정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근거는 부서는 없애고 이제 증거를 남겨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동안 했던 활동에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증거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그것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서 지금까지 이 궁금한 거를 만약에 덮어두고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였던 그리고 몇 가지 퍼즐들 댓글 부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퍼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퍼즐에 지금 설계도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퍼즐과 맞춰주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 경쟁사긴 하지만 한겨레 21에서 댓글 부대에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퍼즐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그 설계도와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런 부분이 보여서 그동안 이제 가설이었던 것이 이제 다 검증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의 양대 축으로 보도했던 데가 이제 시사인과 네. 한겨레 21, 예. 한겨레 신문. 저희가 좀 사이버 쪽은 사이버 저기 좀 강했고 더. 그래서 아니 정말 그런 매체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 와중에 특히 한겨레 소속 기자들의 말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그쪽을 공격하면서 뭐 절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점을 봐갖고 우리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를 불씨를 계속 살려놓고 있었던 매체가 누구였었냐 도대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다시 꺼낼 수 있게끔 이것을 끝까지 그러한 위협 속에서 지켜놨던 언론사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봐줄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담당 기자가 부서가 바뀌고 또 다른 취재하는 게 바뀌면 맥락적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이 기자만이 이게 어떤 이 고리를 연결해 주는구나. 예. 그리고 이것들이 결정적이구나. 그것을 그 기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꾸준히 해온 기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한겨레 21 같은 경우는 그런 댓글 부대에서 예. 중요한 제보자를 가지고 그 하호영 기자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많이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반문 인사로 찍혀갖고 예. 나오기만 하면 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오해를 푸는 그럼요. 첫 기점도 예.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사안은 예. 의혹을 가지고 덤벼도 전체 그림과 그 맥락과 부분적인 걸 모르면 박수 칠 때 그만하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남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 정말 잘했어요. 정말 예, 예. 잘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사인 같은 경우는 한 4만 5만. 그 다음에 한겨레 21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겨레 신문. 이게 다 합해봐야 한 20만, 30만 보는데 또 200만, 300만 팟캐스트, 전국구 이런 데서 계속 다뤄주고. 팟캐스트. 갑자기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정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것을 4년 동안, 5년 동안 집요하게 물고 들어왔던 언론들은 정말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더욱 우리가 눈길이 가는 대목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낼 것을 이젠 흘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 메시지 건도 지금 네티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포털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이제 평론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와요. 이명박 측근이라고 하면서, 그거 정말 측근에서 취재를 했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보도 나왔단 말이에요. 선을 넘지 마라. 정권,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아느냐. 전 그거 보고, 이분들이 죄를 지킨 줄 알나 보네. 아니,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국정원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잘못됐습니다. 대선 댓글 개입했다는 거 했으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MB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공개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보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 운영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하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 대통령 주재로? 예. 이런 거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제가 되고 그 사람 실명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풍문으로 들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 주는 게 풍문으로 들었어. 예.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 이상 제가 이야기 드리긴 좀 힘들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국민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아마 다 대충 흐름이 어땠을까라는 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거의 사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독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그러면 그 독대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MB 정부 때 무슨 일을 했는가는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때 뭐 대외 활동 또 뭐 대북 활동은 확 줄어버렸고, 예. 다 활동이 거의 죽다시피 하고 국내 정치 활동 관련한 것만 왕성하게 했는데 매일 독대를 거의 매일같이 독대를 한다 하면 예. 결국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것만 거의 독대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대책회의를 관련해서 댓글 부대에서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어떤 추론인 게 이게 지금 국정원의 직할부대 거기 이제 직할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확대했던 직할부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이 관리하는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에서 직접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인 이 알파팀 같은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들도 또 운영하는데 그 규모가 또 엄청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뭐 행안부가 됐든 그런 쪽에 또 협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파 단체들 이런 우파 단체들이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자체 회원들에게 또 확산 체계 갖춰 그것도 또 이제 행안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군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사안이 이제 수사 쪽으로 가버리면은 법무부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여론 조작을 위해선 유관부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관부처 회의를 해야 됐다. 그럼 또 우리 청와대 비서관 이게 어디로 모든 부처 어찌 보면 다 연관된 거거든요. 은밀하게 진행이 돼도 그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재임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정두원, 정택은 이 두 분의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들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르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원세훈 그분은 그런 걸 혼자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류의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원장님이 서울시청 있을 때부터 신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으로 가서 오랫동안 국정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을 얻은 분이고 그건 동시에 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믿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신임을 얻으려면은 소위 흔히 이야기하듯이 입안에 혀처럼 해야 됩니다. 구중지설. 예, 뭐 아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자기의 공을 끊임없이 자기의 상사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런 신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시중의 지적들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고서야 군과 국정원과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을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또 국정원 예산이 그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쭉쭉 흘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해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국방정책이라는 게 그러네요. 반드시 상부에 아니 뭐 조정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 다 필요 없고요. 예.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느닷없이 원세훈장 그 국정원장 혼자 댓글 개입 이거 해야겠네? 그럼 나머지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몰라. 그냥 내 맘대로 할게. 이러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군을 움직였잖아요. 군을 그러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 제껴놓고 자기가 사이버 사령부에 일감 주고 예산 줘서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이 얘기 들으면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속상한 얘기는 하지 마요. 저하고 같이 방송 가고 그러는데. 이 정두원과 원세훈의 차이가 명확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MB가 당선됐을 때는 명백한 2인자였어요. 그럼요. 네. 명백한 2인자였는데 이 인수위원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 시작하자마자 까여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바로 까인 사람이고 정태근 전 의원도 그 라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도 이제 배제된 분이고 그런데 이 정두원 전 의원이 발의 때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원세훈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까지 올랐다면 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이냐면 인물평이에요? 아니, 그 원세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일 수도 있는데 네. 정두원 전 의원이 까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방송 용어 좀 쓰세요. 배척되게 된. 대청되게 된 계속 한번 하고 계속 계속 그 이제 그 어떤 그때 그 충격 같은 걸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다 그렇지. 보니까. 리얼하게 계속 까인다 쓰세요. 그러면. 그러면 예. 까였던 이게, 이유는. 예. MB 파일을 열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데서 가지고 있었던 MB 파일을 또 다른 적인데, 그러니까 BBK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맞춰볼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도 있는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열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도 그런 얘기죠. MB 의심 많고 절대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니고 그렇죠. 숨겨놓고 다니고. 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감히 열어봤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까여나고 그 역할을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정두원 전 의원이 가장 이 피크일 때, 인수일 때, 그때 한번 우연히 정두원 전 의원 차를 같이 탔는데 보니까 누가 전화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좀 흥미로워서 들어봤더니 임태희 의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이야. 당선인 비서실장. 예. 그 사람이 이 결제 라인을 거치는 거예요. 정두원 전 의원을. 그 정도로 정말 명백한 이인자가 맞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까여내는 이유가 MB는 본인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너를 알려고 한 것만으로도 가장 1등 공신을 잘려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원세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정원장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품고 그리고 굳이 내가 몰라야 될 것 알면 위험할 것들은 알려고도 제 생각에는 안 했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악역을 맡아왔다. 그렇게 조금 두 명의 그런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득력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떤 네. 권력이든지 권력 초기에 보면은 그 가신그룹이라든지 학자 그룹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밀려나고 공무원들만 주로 많이 남게 되는 게 이제 결국은 해보셨으니까 알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원세훈류의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약간 직언도 하고 약점도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정동유의. 이런 류의 가신그룹 내지는 뭐 가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게 동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예. 그 선거 참모들 이런 사람들은 잘 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입안에 혀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권력을 같이 가져가고 예. 그렇지 않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어느 권력이든 권력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밀려나보신 소감을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왜 까요?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권의 건강성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럼 이 과거의 군부 독재 권력,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권력들도 대개 1년 정도 지나면 공무원들이 다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2년 반 정도는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하나의 단편적인 분석들로 이야기되는 그럼 문재인 정권은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들이 이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가느냐도 하나의 분석들 중에 성공의 여부를 보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는 다 관계했던 사람들이 동업자 정신을 갖고 참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때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원세훈 전 원장처럼 무조건 그 MB가 시키는 일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고 입 딱 닫은 이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뭐 청와대 근무했던 제가 보기에는 민정 라인이라든가 정무 라인 정도는 아마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걸 할 MB 건지 시절에? 말 건지, 할 MB 건지 말 시절에? 건지 또 하는 과정에서도 야, 저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고 그런 보니까. 사람들의 그 증언을 좀 받아낼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이 원세훈 전 원장과 MB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조금 그 원만한 이런 그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이 국정원에서 이 문제, MB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을 봤더니 상당히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그럼? 그 제가 제 추정컨대는요. 예, 추정이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원세훈 전 원장하고 뭐 그 핵심 수석들, 그러니까 정무 민정 라인은 기본 포함된 그런 핵심 수석 라인에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그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12년 대선 직접 개입하는 그 과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분명히 뭔가 몇 차례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과거 전 그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 또는 그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속해 있던 인물들 가운데 좀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입을 열어주면 사실은 그건 그런 뭔가 건 좀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업자 정신으로 알겠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며칠 전에 제가 주간조선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제가 2013년 출소해서 MB 사무실 앞에 가서,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박근혜 독대하면서 100분간 모두 그 배석자를 물리치고 100분 동안 둘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이때부터 이제 국정원 대선 그 댓글이 비약적으로 막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 저거 1인 시위하는 거 보고 그 기자가 저거 또 감옥까지 갔다 와서 무슨 미친 짓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9월 2일 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둘이 만나고 그 이후에는 무척 친밀해졌다. 그렇죠. 이때 댓글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때 당시에도 둘이서 무슨 음모를 꾸몄을까 많은 분들이 예. 했고 걱정을 하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래, 패키지 시위하는 게 미친놈처럼 모였다가 지금 보니까 제대로 짚었다.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동을 갖기 전에 예. 청와대 참모들하고 회의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회의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뿐만 아니라 예. 실무자 밑에 실무선에서 끊임없이 양측에서 조율을 해줘?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그날의 핵심 이야기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뭘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창출되면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퇴임 이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 주고받기가 있었을 거라는 예. 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다 예측을 그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끝은 MB에게까지 갈 것이다. 당연히 갈 것이라 보고 또 동시에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옳지 않다. 댓글 개입한 거 옳지 않다. 샅샅이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안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합사무장을 보냈고 그리고 북한은 뭐 주중대사, 주로대사, 주유엔 대사, 그러니까 주요국 대사들 지금 소환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정말 거기에 이 어떤 생각인 것 같냐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아마 뭐 불러드렸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주유엔 대사, 주유엔 대사를 다 그 북한을 불러들였나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외부에 공표도 했는데 그리고 미국은 합참의장을 보내서 그럼 합참의장이 미국이 양해받을 바를 혹은 이제 미국의 의중을 같이 얘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합참의장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왔기 때문에. 군사 라인이 나를 거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그게 다른 사람이 오는 거하고 합참의장의 어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예. 그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도 그렇지만 국방장관은 군정권입니다. 예. 군정권자입니다. 그 군사 행정이죠. 군정권. 전쟁은 바로 대통령이 합참의장한테 지시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핵포탄을 누르든지 뭐 미사일 발사를 하든지 하는 그 바로 군령권의 시행자인 그 합참의장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북한한테는 한쪽에 겁을 주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겠는데 내가 왔으니까 와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비행기에서 한 것도 그 실수가 아니라 그 계획된 발언이에요. 괜히 미국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는데 예. 그래도 그 세계에서 좀 뭐냐면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일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합참의장이 왔다. 불은 전리오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네. 합참의장이 오셨기 때문에 또 장관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합참의장이 안 움직이면 또 장관님이 함부로 움직이실 분도 그 아닌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왔다는 것이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평화 해결. 이게 돌겠다는 얘기를 바로 군령권자가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 않겠어요? 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만약에. 금값도 좀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예. 증거 시장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증권시장은 오늘 바로 안정화됐어요. 예. 장관님, 그런데, 자,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뭐 전쟁한다 그러면 트럼프 명령 한마디면 바로 그냥 괌에서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약 30만, 그러니까 거주는 20만, 내왕하는 사람까지 하면 30만 정도 되는 미군을 먼저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항모가 뜨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군사력 작전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군사적인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모 띄우고 그러고 친다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 그 기습이 되겠어요? 북한한테는 지금 기습적인 타격을 해서 그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그 미국의 그렇게 공격론자들의 예. 계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 시나리오가 아주 나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안전지대로 빼놓고 코리안들끼리는 죽든 살든 말든지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으로 우리가 죽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계획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정말 이러지 마라. 동맹국 국민들은 전쟁 포화에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항의도 해야죠. 우리 전문가들은 또 뭘 해?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를 무조건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기기만 하지 말고 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항의를 해야 돼. 네. 미 언론은 느닷없이 전쟁 시나리오, 군사 작전, 뭐 3단계 세 가지 종류의 옵션 이런 등등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글쎄 언론까지는 나는 뭐 그렇게 소위 연루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군사작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싱크탱크에서 내놓으니까 언론이 그렇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되는 거죠. 기사글을 주니까. 예. 근데 싱크탱크는 나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상당히 깊은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군산복합체라는 건 이제 무기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 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서는 이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자기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긁어부스럼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 시장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 추산도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국방 예산이 가령 주한미군 내지는 주일미를 표현한 극동군, 괌을 포함해서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소위 그 군 부대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면은 군사복합 합치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4월 예기설도 8월 예기설도 적절하게 학문적인 외피를 씌워가지고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 외피를 씌워서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해서 학문적 외피를 쓰고 나면 언론도 보도 안 할 수가 없지. 그걸 보면 우리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내년 국방 예산 늘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럴 때 되면은 이건 남북 대화는 다 걷어치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겠거나 하는 소위 국민 여론이라 그럴까 정서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미군 예산이 확정된 이제 11월 정도인데 계획을 세운 이제 10월부터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이 끝나야 돼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전자력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그 기자는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일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보수에서 진보까지 전부 국가 이익을 키우는 쪽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얘기를 막 하고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핀잔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마치 그쪽에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다. 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밀 타격도 안 되고 전면전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해봤자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실제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워낙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정밀 타격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밀 타격하겠다고 때리지만 그게 바로 그 지점 밑에 땅 속에 핵무기가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엉뚱한 데 때리면은 결국 북한은 마지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괌에다 쏘든지 또 남쪽에다 날리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두 번째 한 대 맞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면은 미국도 감히 그 판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안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당탕탕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 북한이 화성 14호 1호 1차, 2차 두 번째 실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고각도 발사 2,800km까지 올라갔었고 두 번째 3,700km까지 올라갔었는데 두 번째 3,700km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미국이 무척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안보리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언론의 해석들이 본토를 겨냥하는 것은 지난 진주만 역사, 그다음 9.11 테러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쭉 나왔거든요. 초기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 7월 4일 날입니까? 7월 4일 날 시험 발사했던 것은 실제로 이제 제대로 각도를 잡아서 쏘면은 8,000km 날아갈 정도니까 미국의 그 칼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정도 도달하는 거리였다고 봐요. 그렇게 평가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쏜 것은 7월, 그러니까 28일 날 쏜 것은 이게 각도를 지금 고각으로 쏴서 그렇지 제대로 미사일 쏘는 식으로 쏘면은 10,000km 나온다. 10,000km면은 미국의 중북부, 그러니까 시카고까지 도달한다. 심지어는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도 사정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12,000km 정도 되죠.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미국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군사 정보 분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 기억에 좀 그저께 저녁에 뉴스였나? 이게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보니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그 미사일이 처음에는
반짝반짝반짝 보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라지고 없다. 그 얘기는 지금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고열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소멸됐다. 분해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분석을 또 내놨어요. 예. 그러면은 별것이 없다는 얘기지. 더구나 대기권 재집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얘기죠. 못했다.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으면 미국은 겁날 거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 기술까지 갖춰졌다면은 미국이 진짜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냥 그 미사일만 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미국을 진짜 위협하려면 500km, 600km 내지는 1000km까지 나가는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무게 때문에 과연 그 정도 거리를 내거나 또는 그 재진입할 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별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말폭탄을 쏟아내는, 그게 최근에 나온 정보예요. 예. 저도 뭐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다가 대기권 들어올 때 벌써 이제 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소멸해버렸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분해돼 버렸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미국도 싹 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북한의 일종의 허장성세에 끌려다니다가 분석을 잘 해보니까 별거 없구만.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북한을 겁주기 위해서 군사 얘기를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만. 이제는 살살 달래가지고 대화로 가자 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북한 주 유엔 대사부와 뉴욕 라인이 살아있으면서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공식 접촉은 쭉 해왔고, 예. 그거는 거의 알려진 비밀 아닙니까? 예. 뉴욕에서는 항상 그런 식의 접촉을 해왔는데, 그 접촉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내지는 않았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처음에 화냈다가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아니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군사적 공격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퇴로가 없으니까. 예. 군사적 공격을 어차피 할 수 없다면, 겁은 줬지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스스로 퇴로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합참의장까지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그 양쪽에 말폭탄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노심초사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요. 일희일비했던 거야. 아니, 3, 4일 사이에 금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계획을 반영하려면 지금 정도에서 고조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좋아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저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미사일 실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 자체가 한 70% 이상으로 75% 가까이 이제 그게 상승해 있어서 예. 미국의 이 언론들이 지금 국면에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먹히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덩케르크 최근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해안 철수할 때 영국군이 철수하는데 같이 싸웠는데도 프랑스군을 안 태워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태워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묘한 심리에서 한미 관계 그 차이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나는 거다라는데 미국 국민들한테는 싸움은 거기서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싸움보다는 거기서 끝나는 싸움이 더 낫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던 싸우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일반 국민의 심리를 그런 언론도 대변하는 것일 텐데, 그들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는 그게 더 중요한 옵션, 그게 전쟁이냐 평화가 더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기 전에 거기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오버하는 보도를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약간 맥락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학문적 외피를 씌운다. 그럼 군산 복합체와 싱크탱크와는 평상시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정이 밝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군산복합체의 소위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는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을 오고, 뭐, 정보 해석을 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그 연구소를 도와주는 식으로. 군산복합에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호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 예산도 그렇죠. 확보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그 일종의 먹이 사슬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9월 9일, 그 다음 10월 10일. 북한으로서는 두 개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자신들이 지정해 놓은 국경일과 버금가는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실험을 하는. 근데 이제 SLBM 실험이 또 임박했다. 2차 SLBM 실험이 임박했다 하는데 9월 9일과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던포도 합참의장까지도 바람직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바뀌면 9월 9일 날이나 10월 10일 날 특별히 그렇게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군사행동을 할 필요는 없죠. 아, 대화로 이거 그렇죠.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게 안 되고 계속 그야말로 그 말폭탄을 서로 쏟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8월 중에는 오히려 아까 8월 얘기설도 나왔었지만 8월 중에는 조심할 거예요. 물론 이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훈련, 가디언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니고 그게 그 CPX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한테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 독수리 훈련하고 좀 틀린가요? 다르죠. 예. 그건 다른데 보면은 실제 병력이 움직이니까 다른데 그래도 그 기간 중에 무슨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군부가 다 긴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럴 땐 피해요. 귀신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방식으로 일 끝나고 나서 훈련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휴하고 좀 쉬는 동안에 자기네들 어떤 이 의미 있는 그 날짜가 있으면 그날을 상대로 해서 또는 미국의 의미 있는 날짜 예를 들면 이번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 1차 핵실험하기 전에도 2006년 7월 4일 날 그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을 아주 모욕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주요한 날이나 자기네들의 주요한 의미 있는 날을 택해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그때까지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9월까지도 이게 고조되는데 9월 9일 날까지도 해결 안 되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고 나면 10월 10일 날 또 가만 안 있겠죠. 그 전에 상황 바뀌지 뭐 찬바람 나기 전에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데 장관님 이게 이제 보면 미국은 뉴욕 라인이 살아있고 비공개 접촉을 계속 지난해 7월 이후로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대화 창구를 단절을 해버렸고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줄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고 이럴 때 북한과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남북관계 그 활동을 해왔던 장관님 같은 분들을 대북 특사로 해갖고 전격적으로 내 특사를 보낼 터이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장관님을 보낼 경우에는 그럴 때도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북 특사로. 그거 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버리면 그건 그 카드를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아니 제가 또 한 라인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특사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가면 밀사입니다. 밀사지. 예. 그리고 이런 남북 관계는 그렇게 밀사가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예. 8월 1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미국 서열 1위 조지프 덤포드 미 국방장관과 함께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 때는 정세현 장관님의 모습과 목소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도 여러 군데 인터뷰하셨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내가 나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좋지 않은 거지. 내가 안 보여야, 제가 안 보여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곤혹스럽네. 그래도 장관님이 안보 여야. 예. 장관님께서 안보 여야 안 보여야 아니 그런 말이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장관님께서 안보 곧 안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곧 우리나라의 안보다. 웃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고재열 기자님.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쯤서부터 원화가 나름대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예. 달러화는 치솟고 네. 전 세계화가 원화 대비 다 치솟는데 심지어 베트남 동까지 치솟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다 사놓자. 외국 돈은. 예. 근데 오늘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금값과 주식시장은 정상화되고. 예. 주식시장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또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투트랙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고조되는데 또 주식시장 이런 것에서 다시 이제 해법이 나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결과를 예측하면서 또 국민들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전에 보면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시면 이제 우리의 역할론이나 그런 부분이 부각될 때 많이 나오시는데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실 때 좀 위기 국면에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안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 좀 언급하시는데 좀 오늘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덤포드, 미 합참의장, 해병대 대장 출신이죠. 초강경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중일 3국을 순방한다면서요? 예. 합참의장이 실제로 전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 났던 북한을 선제 공격,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선제 공격을 할 요량이라면 여기를 안 오죠. 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 겁을 주고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합참의장이 한국이나 이렇게 한중일을 방문한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합참의장이 직접 현장에 나왔다. 이거 좀 큰일 났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번만 더 뒤집으면 이거는 북한한테 군사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북한이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미국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까지도 모든 군사적 옵션은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오전에는 뭐 그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모든 군사 작전은 다 그 장전 완료다. 장전돼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도 없다 하는 또 그 트위터를 또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말은 바로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나 다름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영어 발음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스피치 라이팅 is policy making이라는 말도 있어요. 스피치 라이팅 is policy making.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로 자꾸 그 자기 이 생각을 그 SNS에다 띄우면 예. 그 고도의 교란 작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오전 얘기 다르고 오후 얘기 다른데 그 뭐 김정은만 욕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것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바람인데 예. 지금 김정은 못지않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 이거 결국 우리 불행이에요. 양쪽이 다 예측 불가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둘이 오판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 오판. 오판으로 이 벌어지는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미 대륙까지는 안 건너가요. 그게 참 그 고민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적 해법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러고 예. 국방장관도 군사적인 옵션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합참의장까지도 비행기 안에서 예.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전쟁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향을 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북한도 너무 그렇게 미국의 퇴로를 차단하지 마라.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예요. 예. 그러니까 난 아마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로 해서 그동안에 말폭탄이 이렇게 그야말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그 속도를 냈었는데 조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 전환점이라고 할까 분기점이 생기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증권시장이 벌써 반응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면에서 4월 위기설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긴장 고조되는 그 와중에 또 이제 긴장 완화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짜 뉴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명백하게 미군 합참 의장이 이제 방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는 항공모함이 이렇게 호주로 다시 가다가 기술을 돌렸느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가고 있었고. 예, 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혼란스럽게 하면서 뭔가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에도 이렇게 고조되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이 참모들이 좀 매파 위주로 좀 세 보이기도 했는데 또 이제 그들이 또 진정시킨 역할도 하고 지금도 예.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나 허버트 맥메스터 NSC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그쪽의 위기 그런 게 아니다. 또 이제 안정시킨 역할을 하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미국 쪽은 어떤 식으로든 고조와 그다음에 대화 양쪽에 그런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렇게 이 위기 고조에 가는 그거에 맞춘 정책만 지금 일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면에서는 베를린 선언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지 않습니까? 대화나 그리고 어떤 그 중간의 역할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갑자기 공중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예. 저는 그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미국과 대화의 이제 대화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는데 그 대목에 가면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우리 역할은 거기서 무엇인가? 예. 너무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저 기자 선생이 조금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남북 9년 채널이 동안 다 다 끊어져 버렸기 단절됐잖아요.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가 그 남겨놓고 떠난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이 너무 큽니다. 예. 남북의 완전 단절, 그럼요. 외교는 완전 대미 경사로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사드 아니라도 그건 한중 관계는 뭐 이미 깨졌어요. 그다음에 사드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참모들까지도 대북 그 강경 발언만 쏟아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다 대고 제발 여기서는 전쟁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 이상 보낼 것이 없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 와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했고요. 제일 먼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만나서도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예. 또 그 얘기는 결국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런 군사적인 옵션은 말로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쓸 때는 반드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 땅 아니냐 말이야. 북한을 치는 거지만 북한이 한 대 맞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반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6.25 이상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계산은 이미 94년에 북한 영변을 폭격하려고 할 때 나왔던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북한, 미국 항모까지 다 들어와 있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영변에 핵단지 하나밖에 없을 때도 수백만 명, 6.25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인명살상이 예상된다고 해서 함부로 미국이 팔을 못 벌렸는데, 이거 뭐 작년 11월 중순에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장관이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미 군사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어찌됐건 핵무기를 10개 내지 20개 개발했다고 해놓고 그걸 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핵무기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하에 숨겨져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정밀 타격한다는 얘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내가 94년에도 바로 그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반드시 반격할 거고 결국 그들이 두고 쓰는 문제인 서울 불바다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겁나서 못했다. 근데 지금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지금 사람들은. 예.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말년입니다만은 오바마 정부 말년에 한쪽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자기 정부는 뭐 그때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다 예상이 됐던 시절인데 그때 한쪽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인 데는 실패했으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권고가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한쪽에서 보수적인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선제 타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바로 한국에 왔던 윌리엄 페리 장관이 예.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큰 소리 치고 뭐 그다음에 또 미국의 언론들도 다시 선제 타격을 뭐 해서 문제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게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해봤자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수시로 미국 대통령이 됐건 국방장관이 됐건 국무장관이 됐건 또는 안보실장은 안보부 장관한테 각각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있잖아요. 예.